자, 그러면 이제 91페이지 6번에 부동산 공급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도 주택의 공급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공급 예를 들어서 주택을 기준으로 해보자. 주택 공급. 자, 이 공급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일단은 그 주택의 매매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생산 비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률, 근로자들 써야 되니까 임금률, 그 다음에 자본 돈 빌렸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율, 자,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주택을 건축하는 기술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일한 주택을 짓더라도 비용을 더 절감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재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 아까 보면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자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공급자의 기대감이라든지, 자, 이런 등등이 부동산의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수요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의 변화는 아까 수요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가격이고요. 여기 이제 주택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자,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은 더 많이 팔고 싶습니다. 그지? 공급도 판매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더 많이 팔고 싶죠?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덜 팔고 싶죠? 그래서 이 관계를 쭉 연결하면 이게 공급 곡선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점을 A점이라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C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걸 공급량의 증가라고 그럽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공급량의 감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A점에서 B점, B점에서 A점 또는 C점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러고요. 이러한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게 공급량의 변화고 이거 외에 나머지들의 변화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걸 공급의 변화라고 그럽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걸 공급의 증가라고 그래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걸 공급의 감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우리 이제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뭐 시멘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멘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1kg당 뭐 10만 원이다. 이럴 때 주택 분양가가 평당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20평을 팔고 싶은데 평당 1000만 원이다 하면 더 팔고 싶죠. 그래서 40평을 팔고 싶다. 이렇게 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원자재 가격이 10만 원일 때입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10만 원에서 이제 5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래 봅시다. 그러면 동일하게 500만 원의 분양가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짓는 데 들어간 생산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거든요.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40평을 팔고 싶고 평당 1000만 원일 때 더 많이 팔고 싶고 해서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인데도 공급량이 증가하죠. 동일한 가격에서 공급량이 증가하죠. 이런 걸 공급의 증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나머지들이 변하면 전부 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 오른쪽 이동. 임금률이 떨어져도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이자율이 낮아져도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일한 양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 대체재 가격이 떨어지면요,
대체재를 공급 안 하고 바로 이 주택을 공급하자 하니까 공급의 증가, 공급은 오른쪽이다. 그 다음에 정책은 예를 들어 양도소득을 아주 적게 매기겠다, 면세해 주겠다, 양도소득 세율을 낮추겠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팔고 싶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다면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자, 그래서 1번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의 감소는 공급곡선 좌측 이동. 임금률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는 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공급자의 기대 심리만으로도 공급은 변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의 감소는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자, 그래서 6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7번 시장에서의 균형가격, 균형수량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만일에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으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 이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수요 초과라고 그럽니다. 이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수요 초과되면 살 사람은 많은데 팔 물량은 적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시장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를 할 때 공급량이 더 많다, 남아돈다, 공급 초과다, 미분양이 발생된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고 똑같다 하면은 균형을 이룬다. 수요 초과도 아니고 공급 초과도 아니고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루면 가격이 일정한 가격이 형성돼서 오르려고도 하지 않고 내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될 때의 가격이죠. 그죠? 이게 균형 가격입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죠. 그러면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지점이 요점입니다. 만나는 점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는 점에서 자, 수요량이 이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량이 요거다. 요게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이래 봅시다. 공급량은 어느 게예요? 공급 곡선이 요거죠.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이 몇 개요? 100이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고 있죠. 일치될 때 요때 형성된 가격이 팽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팽당 1000만 원이 균형 가격이고요. 그때 거래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거래가 되겠죠. 이게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균형 거래량 또는 수량이라고 그러고 이게 균형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7번에 한번 봅시다. 자, 수요만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수요가 이렇고 공급이 이래서 요점이 균형점이라고 그래요. 균형점. 균형점에서의 균형 가격이 1000만 원이고 균형 수량이 100평이다. 이래 봅시다. 여기에서 1번에 수요만 증가됐대.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고선 어느 쪽 이동이라고 그랬지? 오른쪽 이동이라고 그랬죠. 수요의 증가, 수요고선 오른쪽 이동, 오른쪽 이동이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이 돼서 균형 가격은 오르고 균형 수량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오르고 수량은 증가한다. 1번 맞는 말이죠? 이번에 수요만 감소했다고 그래요. 수요만 감소하면 수요 공급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요만 감소됐대. 그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단 말이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요점이 돼서 가격 하락, 수량 감소입니다. 그지? 가격 하락, 수량 감소. 맞죠? 3번에 공급만 증가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공급만 증가하면
수요가 이렇고 공급이 이런데 이 균형점인데 공급만 증가되면 공급 곡선이 어느 쪽 이동? 오른쪽 이동. 공급 곡선이 오른쪽 이동.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 요거 가격 하락 수량 증가입니다. 가격 하락 수량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이런.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이렇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수요가 이렇고 공급이 이렇습니다. 그럼 균형점이 요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 이동이에요? 오른쪽 이동이죠. 공급도 증가한데 그럼 공급 곡선도 오른쪽 이동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 이동인데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합시다.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나왔죠. 새로운 균형점이 요점이 나오면 가격 상승 수량 증가죠. 그지?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공급은 조금 증가됐으니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더 큽니다. 그죠? 그래 수요 초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수량 증가합니다. 만일에 수요가 요만큼 증가되는데 공급도 오른쪽으로 쭉 이동, 공급도 어디까지나 요만큼 증가되었다면 새로운 균형점은 수요 공급이 만난 요점이 돼서 가격은 불변 수량 증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만일에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많으면 수요는 이렇게 증가되는데 공급의 증가가 더 많으면 공급곡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돼서 가격은 하락, 수량은 증가합니다. 이거는 공급의 증가가 더 큰 경우입니다. 수요의 증가보다. 자,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됐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니까 거래량은, 수량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증가하네요. 수량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증가해요. 근데 가격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되면 상승, 수요와 공급의 증가가 동일하면 불변, 수요와 공급의 증가가 더 크면 가격 하락. 그래서 가격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냐,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냐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만 거래량은 항상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8번 부동산 시장이 일반 제야 시장에 비해서 갖는 특징에 대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산 시장과 많이 다릅니다. 첫째, 자금의 유용성에 크게 의존하는 성향이다. 자금의 유용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금 조달 능력을 말합니다. 자금의 유용성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동산 중에 우리 빵을 하나 사 먹는다라고 합시다. 상점에 이 빵 얼마요? 700원입니다. 호주머니 떡 디비면 700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사 먹게 되죠. 아파트를 구입하러 갔습니다. 아파트 내가 지금 5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구입하러 갔습니다. 이 아파트 얼마요? 7억입니다. 호주머니 아무리 대비도 700원밖에 없습니다. 7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이라는 돈을 내가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자금의 조달 능력이 있으면 그 아파트를 수요해서 구매하겠지만 조달 능력이 없으면 구매하고는 싶지만 거래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구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지화하는 경향이 있는 추상적 시장이다 이랬는데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하는 경향이 있는 추상적 시장이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부동산 학을 설명할 때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설명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한 2분 정도로 설명을 끝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국지화된 추상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추상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 시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시장을 받는 말이에요. 구체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장소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건들을 막 진열해 놓고
거래하고 있는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리고 구체적 시장 진열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이런 것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시장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남대문 시장 찾아갈 수가 있어. 그거 갔더니 물건들 막 진열을 해놓고 골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구체적 시장이야. 근데 추상적 시장은 그러한 특정한 장소를 딱 만들어 놓고 물건을 진열하고 이렇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그려보는 재화가 거래되는 범위입니다. 재화가 거래되는 범위입니다. 자, 우리 토지시장 한번 보죠. 토지시장 찾아간다고 어디로 갈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럼 토지시장은 뭐냐? 토지가 거래되는 추상적인 범위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토지가 거래되는 이런 범위가 있구나. 어디 가니까 토지시장 간판이 붙어서 득 들어갔더니 이거는 울릉도 토지, 이거는 독도 토지 골라 하고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거 왜 그러냐? 토지는 울릉도 토지를 일로 가져오고 독도 토지를 일로 가져와서 진열하고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부동성 때문에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가 거래되는 어떤 범위가 있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런 걸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또 지역적으로 국지화된다라면 지역적으로 국한된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아파트 시장인 게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시장 보니까 그거는 강남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서 가격이 엄청 비싸다. 저 시골에 농촌에 아파트 시장, 그 아파트 지어놔도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거기는 공급이 남아 돌아서 아파트 가격이 아주 싸다. 그러면 그 농촌에 있는 아파트 시장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 시장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다른 시장입니다. 이 강남이라는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시장, 저 농촌의 그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시장.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그러한 시장이며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부상 규제가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청 많죠. 지금 우리 대통령 각각에서 규제를 다 필요 없는 규제 없애겠다라고 규제와의 전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 뭐 많지 않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이 용도지역이 뭐고 말이야. 이 용도지역이 뭐기 때문에 건폐율은 몇 프로 밑에 해야 되고 용적률도 몇 프로 밑에 해야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지? 자, 그리고 공부상 규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은 뭐냐?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결정된다는 법칙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 같은 걸 한번 봅시다. 똑같은 종류, 똑같은 빵이면 그 빵 가격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림빵, 똑같은 크림빵,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낸 똑같은 크림빵. 이 크림빵 요게 100원이면 이것도 100원, 이것도 100원, 크림빵 다 100원입니다.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특히 토지의 경우는 동이란 토지가 없습니다. 토지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마다 나무에 다 같더라도 위치는 다르거든. 토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 토지 얼마, 이 토지 얼마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 안 됩니다.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쭉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지성은 지역적 범위로 한정된다 시장이 그리고 부분 시장성 이랬죠.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분 시장성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용도별 시장으로 세분화될 수가 있고 또 지역별 시장으로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부분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래 봅시다. 크림빵 시장이라고 한번 봅시다. 남북 통일됐습니다. 자, 전체입니다. 크림빵 시장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크림빵 시장은 여기에 크림빵, 똑같은 크림빵 한 개 700원이고 여기도 700원입니다. 만일에 여기 700원 아니고 여기 900원이면 여기서 빵 파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 파고 요로 빵을 가져와 이쪽에서 팔라고 그럽니다. 이쪽에서 팔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빵에 대한 공급이 증가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빵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공급이 여기로 이동해 버리니까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럼 빵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것도 800원 되고 요것도 800원 되고 요것도 800원 되면은 그 상태로서 빵이 이동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 크림빵이라는 시장으로 볼 때는 동일한 한 개의 시장입니다. 동일한 한 개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부동산의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 토지가 여기 이 토지의 가격이 팽당 700만 원이다 한번 봅시다. 요 토지 가격이 팽당 800만 원이다 봅시다. 요 토지 가격이 팽당 90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본 것 같이 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 요로 가져와서 요쪽에서 팔라고 그러고 요 토지 가져와서 요쪽으로 팔라고 그러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부동성이라고 그래.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팽당 800만 원, 여기는 팽당 900만 원, 여기는 팽당 700만, 800만 원 요렇게 행성되는 토지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별로 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 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 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각각 다른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시장에 대한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지역별 부분 시장입니다. 지역별 부분 시장. 자, 용도별 부분 시장은 부동산의 용도가 예를 들어 주택을 볼 때 주거용 부동산,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볼 때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 공장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가시장 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초과돼서 공급이 부족해 난리인데 상가시장에서는 상가가 막 공실로 비어있고 해가지고 공급이 남아돈다. 그러면 남아도는 상가를 주택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주면 될 것 아니냐? 아니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가 남아도도 상가 들어와가 살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건 다른 시장이야. 부분별 시장이야. 부분 시장이야. 용도별 부분 시장이야. 그러면은 부분 시장별로 수요 공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부분 용도별 볼 때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 초과인데 상가 시장에서는 공급 초과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공급의 비탄력성 나와 있는데 공급의 비탄력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가격이 10% 오르면 공급량도 10% 오른다.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 1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10% 오르는데 공급량이 20% 증가된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2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빵하고 다릅니다. 빵 가격이 오르면요. 빵 공장에서 야, 그 가동률 좀 높여서 빵 생산 늘려. 그러면 한 30초 만에 빵 공급량이 팍 늘어납니다. 자, 주택이라 봅시다. 주택 가격이 분양가가 좀 오릅니다. 오르면 야, 그 주택 말이야 지어서 팔면 이익 많이 남으니까 빨리 지어서 공급해. 그러나 주택 지어서 공급에 나오는 데까지는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왜냐? 주택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다라고 해서 공급량이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예요. 1보다 작은 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니까 대출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자금의 유용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고가다 보니까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수요자로 진입하는 게 어렵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거래의 비공개성.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주택은 주택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도 똑같은 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못해요.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갬본을 보고 거래해도 됩니다. 그렇죠? 갬본을 보고 거래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런 부동산의 경우는 표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갬본을 보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갬본을 보고 거래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그 주택을 자기가 매입해서 딱 입주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고 난리죠. 그래서 비표준화되기 때문에 갬본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가격의 개별화. 이 말은 아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지금 안 되니까 부동산마다 가격이 따로따로 결정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아닙니다. 불안전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때 한번 설명을 합시다. 자, 외부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유리한 영향을 받거나, 자, 유리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전자를 외부로부터 유리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걸 유리한 영향을 받으니까 정의 외부성 또는 플러스의 외부성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어느 날 요 주택 주위에 개천이 복원되고 여기에 호수 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랬더니 이 주택의 쾌적성이 엄청 좋아졌다. 쾌적성이 높아졌다. 쾌적성이 높아지니까 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르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 야, 정부에서 호수공원을 만들고 개천을 복원시켰는데,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것 때문에 너 주택 가격 올랐으니까 오른 것만큼 대가를 내놔. 이렇게 하느냐.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요걸로부터 유리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요것들로부터 유리한 외부성인 정의 외부성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리한 외부성은 요 주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 옆에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요. 공해를 막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쾌적성이 팍 떨어지죠?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이걸로부터 불리한 영향인 부의 외부성이라 마이너스 외부성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이걸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성인데 이러한 외부성이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은 자원의 최적 배분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이걸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줄여서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은 시장의 실패인데 부동산 시장도 이와 같이 외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동산 시장은 비조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동산의 경우에는 도매점, 소매점 이렇게 유통구조가 조직화 되어 있죠. 토지 소매점, 토지 도매점 그런 거 봤습니까? 없죠. 그죠? 토지 대리점 봤어요? 없죠. 그걸 비조직성. 그다음 매매 기간이 장기화된다. 부동산 하나 구입하려면요.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구입을 해야지 당장 지금만 보고 구입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 지역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러고 그 구입 가격을 말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매매 기간이 장기성을 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구분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